4월 15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ECB 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ECB가 유로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3분기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적 긴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ING는 ECB가 9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가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5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트위터와 테슬라 주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휴장을 앞둔 오늘 이번 주 시장 점검과 다음 주에 대한 준비까지 함께 가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일 3월 PPI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상승하던 시장, 오늘은 그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마감 2시간 여전만 해도 오름세 보이던 다우지수 오늘 0.33% 하락 전환을 하면서 34,45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2% 넘게 빠지며 13,351선, S&P 500 지수도 오늘 1.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소비자 물가 CPI와 생산자 물가 PPI가 역대 최고치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 정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연준의 긴축 행보가 가속화될 것이란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추이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장단기 국채 수익률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의 경우 13.9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하며 2.83%대, 2년물 역시 11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46%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약화되자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주 중심 매물 출회로 나스닥의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라가르드 22 총재와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등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국채금리 급등을 야기시켰고요. 한편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여전히 영향을 준 가운데 옵션 만기일을 맞아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은 견고함을 보여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S&P 500은 1.21%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이 2.14% 하락을 보이면서 큰 폭의 약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지난달 발표보다 둔화된 전월 대비 0.5% 증가로 발표가 되었고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는 지난달 발표치인 전월 대비 0.1% 감소보다 개선된 0.2% 증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솔린 주요소 판매가 전달 6.7% 증가에 이어서 전월 대비 8.9%로 급증을 했고요. 반면에 자동차 및 부품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고 온라인 구매는 지난달 때 이어서 이번 달에도 전월 대비 6.4% 급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솔린 가격 상승을 야기해서 관련 품목은 급증한 것으로 이외 대부분의 품목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둔화돼 가솔린을 제외한 0.3%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가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도 커졌다면서 높은 인플레 유지 가능성을 근거로 채권 매입은 6월 종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르다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로화는 이 발언으로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고 하베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5월 50bp 금리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금리 인상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입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및 월러 연준이사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이었고요. 여기에 장 후반에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책 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경제지표 및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왔고 이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옵션 만기를 감안해서 관련된 옵션의 청산으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지수 자체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보다는 다다음 주 이어지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5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묻는 말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빅스텝, 즉 신속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했고 이런 가운데 장중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나스닥 등 뉴욕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따라서 이날장에서 기술주의 급락세가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아마존이 이날장에서 2% 넘게 빠져서 3,03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애플 또한 3% 빠지면서 16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2.7% 약세 보이면서 27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트위터 이날장에서 역시 3% 넘게 폭락했습니다. 985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어제장에서 천슬라를 회복했지만 도로 90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뉴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게이밍 분야와 데이터 센터의 전망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장 모든 기술주 약세 속에서 엔비디아 또한 4% 빠지면서 212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중심의 쏙스 ETF 또한 2.77% 약세 보이면서 415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10종목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사항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당 54.20달러의 트위터를 매입하는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지만 이후 부족함을 느꼈다며 개인 기업으로 빛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터가 이날 장에서 1.68% 빠지면서 4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많았죠. 대체로 결과는 좋았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입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음에도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통화와 원자재에 대한 강한 투자와 고정 수익 증권 시장 덕분에 변동성이 컸던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1% 약보합 보이면서 32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도 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매출은 역시 고정수익 증권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완수된 인수합병 거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0.75% 상승하면서 이날 장에서는 8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주당 EPS는 예상에 상회했으나 매출은 소폭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웰스파고의 CEO 찰리 샤프는 금리 상승으로 이익을 낼 것이며 낮은 비용은 앞으로 더 큰 투자 마진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웰스파고는 4% 크게 빠지면서 46.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도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호실적을 얻었고 이에 따라 연간 전망도 올려잡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534달러 선에 주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는 이날 장에서 4.68% 오르면서 133달러 선에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UBS가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주식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북미에서의 수요가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IBM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비중 확대로 잡고 있는데요. 목표가도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경제 둔화 시기에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3%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12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PC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 금융업체 서스퀘하나 파이낸셜이 두 디스크 드라이브 대작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모두 하향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중립으로 시게이트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장에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3% 빠져서 46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또한 3% 빠지면서 81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회사 UPS에 대해서 루프캐피털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상향 이유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꼽았는데요. 아쉽지만 이날 장에서는 0.45% 약세 보여주면서 18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보았고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는 1.9%가 오른 106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2%가 오른 1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선물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대두선물은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를 지방 종자 혹은 오일시드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이 3월에 635만 톤의 오일시드를 사들였는데 이는 연초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코코아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코코아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과 함께 오늘장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CA 유럽 코코아 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1분기 코코아 그라인딩은 전년 동기 대비 4.4%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또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그라인딩은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의 코코아 선물은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게 오르자 장중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장 커피 가격은 0.8% 내림세 나타냈는데요. 아라비카 커피는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인플레이션, 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커피 가격은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어제 런던 설탕 가격은 5년 만에 최고치를, 또 미국의 설탕 가격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이 설탕 선물이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오늘장에서는 0.8%가 오른 784센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흑해 지역의 곡물 선적 차질이 지속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옥수수 수입업자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흑해 지역의 옥수수 수출량이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올해 봄 작물 생산량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밀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5%가 떨어졌고요. 부실당 1104세트 선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절 휴일을 앞두고 미국의 농무부가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가 비교적 부진하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밀의 주간 예약이 96,100미터톤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주보다 떨어졌고요. 또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돈육 선물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0.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0.4%가 내린 1975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주간 단위로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1%가 떨어지면서 25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팔라듐은 0.6%가 오르면서 톤당 2,35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니켈 가격도 1.4%가 올랐습니다. 톤당 34,442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연 가격은 공급 부족을 주시한 가운데 어제장에서 최근 5주간의 고점을 찍었었죠. 오늘장에서는 0.4%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구리 수요가 타격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석은 1%가 빠지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끝으로 2% 가까이 오르면서 톤당 3,299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안티캐시오드와 금리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중국 기업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오드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들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4% 빠졌고 S&P 500 기술주 섹터는 2.45%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약세 보이다 보니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캐시오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 역시 밀렸습니다. 4.49%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크이노베이션 상위 보유 종목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66%, 텔라더퀘스는 3.99%, 로쿠는 4.4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아크이노베이션을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오드 ETF는 올랐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금리 ETF입니다. 오늘장 단기물, 장기물 상관없이 국채금리 수익률은 모두 올랐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3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2.8%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장기물의 상승폭이 단기물보다는 컸습니다. 20년물 국채금리는 11베이시스 포인트 올랐는데요. 투자자들은 3월 소매 판매, 3월 생산자 물가지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자 국채금리를 역으로 따라가는 국채 인버스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TBF인 프로시어스 쇼트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20년 이상인 국채를 역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과 국채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TBF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2.03%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 ETF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비트코인은 약 3.5% 하락해서 39,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밀리자 비트코인 역시 내리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내렸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약 4%,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는 약 3%씩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CRPT인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 크립토 인더스트리 앤 디지털 이코노미 ETF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49%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 오늘장 뉴욕에서 중국 기업들은 약세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4.55% 내리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텐센트는 약 1%, 징둥닷컴은 약 3%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뉴욕에서 약세 보이자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3.50%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2조 원의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 18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아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활동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이번 트위터 인수 발언, 사실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악동처럼 이런저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해당 소식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의 이사회 합류를 돌연 거부했던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소식에 시간외에서 18%가량 올랐던 트위터는 현재 1%대의 낙폭을 키운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이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43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2조 원에 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위터의 지분 100%를 한 주당 54.2달러, 한화로는 약 66,530원에 현금으로 사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54%의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트위터가 개인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머스크는 트위터가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곤 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다양한 변화를 꾀해왔습니다. 트위터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개편하거나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의 본사를 노숙자 쉼터로 전환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제시한 지분 매입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트위터가 주당 70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머스크가 제시한 금액이 주주와 이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번 M&A 작업은 모간 스탠리가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머스크의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고 머스크는 불발된다면 플랜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서 채권 매입 종료 직후 금리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IMF 총재는 올해와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화이자는
부스터샷이 이제 어린이 항체를 6배 확대했다면서 곧 FDA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발언, 사실 라가르드가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놨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경제 제재 조치가 관건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는데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주된 이유다라고 되짚었습니다. 또 22는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분기에 채권 매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4배에 가까운 7.5%를 넘어섰지만 이 채권 매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나서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채권 매입 종료 후 얼마 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서 몇 달 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하게는 6월에 채권 매입 종료 시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 같이 양적 긴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유럽은 미국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러시아의 에너지를 금지하는 것은 유로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새벽에 소포가 상당히 많이 전해졌는데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뉴욕 연은 총재는 5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밝혔고 또 미국의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수입 물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유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영향을 끼친 상황인데 돌아와서 뉴욕 연은 총재 이번 발언 사실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5월 중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뉴욕 연은 총재도 좀 비슷한 결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오는 5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인데 심지어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도달했는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조정 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약간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립금리 수준을 2%에서 2.5% 범위로 보고 있는데 실질 금리를 내년까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빅스텝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오랜만에 코인 여신답게 또 비트코인 관련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넥소는 비트코인이 1년 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다만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CEO는 NFT, 대체불가 토큰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 궁금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넥소가 1년 내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함께 동반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식시장의 폭락은 연준의 움직임에 다시 한번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는 자극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넥소는 연준의 대규모 돈 풀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올해 중반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위해서는 4만 500달러 선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정 국면에서 4만 500달러 선을 지켜내는지를 보고 지켜낸다면 4만 2천 달러에서 4만 3천 달러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4만 500달러 선이 붕괴되면 3만 8,500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매도세를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35%가량 오르면서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 넥소는 최근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가상자산 결제 카드를 출시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담보로 별도의 판매 절차 없이 액면가의 최대 90%까지 결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역시 가상자산 결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봄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3대 지수와 함께 3%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